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하루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한 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어떤 청구서를 들이밀지 독일, 중국, 멕시코 등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칠레 소식 준비했는데요. 연말이 되면 불의 돕기 성금 모금하는 곳이 많죠. 칠레에서는 11월이 되면 텔레톤이라는 특별한 모금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27시간 동안 630억이 넘는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1월 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또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수준에서 4.5에서 4.75%로 내려갔는데요.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이어갈 거란 전망 속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대선 결과가 당장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면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가 공정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또 졌다고 꺾여선 안 된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타로 등판한 해리스가 패하면서 너무 늦게 사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중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상응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수를 10,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국지성 돌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부터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서 각각 한 건씩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벤투라 카운티 산불로 하루 만에 57제곱킬로미터가 타면서 이 일대 주택과 구조물, 사업체 등 3,500채가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만여 명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이 800여 명의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불길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진압률은 0%를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폭발했던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의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폭발하면서 5km 상공까지 화산재가 치솟았고 최대 1km 밖까지 용암이 흘러나왔는데요. 화산재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 발생하는 화산 번개까지 목격됐습니다.
지난 3일 폭발로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주택 피해도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인근에 사는 주민 16,000명을 영구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거리는 go, 장거리는 스탑.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7일자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낮아진 건데요. 네. 종전보다 0.25% 포인트 하락을 시켰죠. 근데 9월에 0.5% 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두 번째 인하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요. 네. 연준이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뤘지만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이미 연준이 9월에 연내에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뜻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공약이 추진되면 네. 금리 인하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페롤리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연준이 원래 계획보다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 3.5%까지 분기당 한 번씩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고요. 도이체방크도 관세로 인한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4에서 4.5%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이건 연준의 전망치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이요.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 장기적으로는 새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S&P 500, 나스닥이 전날에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면서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4%포인트 오른 5,973.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1%포인트 오른 19,269.46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네.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요청해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정부에서 연임이 됐고요. 이번 임기가 2026년 5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기준금리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은 독립기관이다. 금리 정책이나 금리 결정에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걸 강조한 발언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되면 연준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임기 때도 연준의 금리 정책에 굉장히 불만스러워했거든요. 파월 의장의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9월에 금리를 0.5%포인트나 낮추는 결정을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건 선거 개입이다라고 굉장히 불만을 크게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네. 15일에 이제 경제클럽 대담을 했을 때도 대통령이 직접 명령할 수는 없지만 금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공화당이 대권뿐만이 아니라 상하원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세부가 감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이러면 연준의 통화신용정책, 금융 안정 역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양측 간의 긴장이 불거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무조건이야. 네. 트럼프 후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네.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과 연관되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네. 일단 백악관을 차지를 했고 상원도 4년 만에 탈환을 했죠. 네, 네. 이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이렇게 다 가져가면 트라이펙타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초반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 의회 등의 견제 없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하원이 435석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데 경합 선거구 개표가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이 206석, 민주당이 191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의석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12석만 추가하면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원 다수당이 같은 상황을 미국에서는 통합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이런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2기 내각은 그동안의 통합정부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공화당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었던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열성 지지자들이 공화당 안에 있던 각급 경선에서 또 반 트럼프 후보에게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는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게 감세, 국경장벽 건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 개혁법, 대폭 개정 이런 핵심 공약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큰 견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법부도 어떠냐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했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지금 보수 6명, 진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확고한 보수 우위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연방 대법원이 7월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 행위에 대해서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덜어줬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대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혹시 마지막에라도 견제해 주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 입법권, 사법권까지 아주 자신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정말 초강력한 그러네요. 파워를 좀 예. 휘두르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그렇습니다. 시작을 네네. 하게 됐는데요. 자, 역시 뭐 미국 대선 이후에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깨져버린 공식인데. 네, 트럼프 후보가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네. 기존의 미국 정치를 지배하던 공식이 깨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공화당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 유권자들이 주요 지지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선거를 해보니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이익을 더 대변하는 다인종 또 노동계층의 정당으로 지지 기반을 크게 확장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언론 또 싱크탱크들이 트럼프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건 역사적 재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백인 중산층 같은 기존 지지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히스패닉, 흑인, 청년 남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 대선 당시에 레이건 후보를 지지한 민주당원을 뜻하는 레이건 민주당원에 이어서 이제 트럼프 민주당원이 등장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공화당 여론조사 팀도 살펴봤더니 트럼프가 공화당을 저소득층에게 소구하는 다인종 노동계층 정당으로 재편했다. 블루칼라 노동계층이 한때는 민주당 지지층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미국인의 피로감을 공화당이 잘 이용해서 지지세를 늘렸다라는 것도 지금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에 트럼프 캠프가 교도소 수감자의 성전환 수술과 관련한 해리스 부통령의 지난 발언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광고를 대대적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광고가 자신을 중도 진보 성향의 후보로 자리매김하려던 해리스에게 타격을 줬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쇄신 요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배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서민과 노동자 계층
계층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해서 패했다. 민주당이 엘리트 정당으로 변질된 것을 반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재선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을 이끌 차세대 리더십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민주당의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항상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은 목소리가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도 계파별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중도 좌파 계파는 민주당이 경제와 범죄, 이민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성전환자의 권리 같은 문제는 중도층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진보 성향 민주당 계파는 아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는 더 왼쪽으로 가야 확실하게. 된다. 네, 아.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안에 네. 내분을 분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분간은 조금 네. 갈등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자, 네 번째 키워드 핫뜨거. 네, 지구 얘긴데요. 예.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가 7일에 올해가 지구촌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우리가 다 발표를 예,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구 네. 평균 기온이 지나치게 높았다. 그래서 남은 기간 0도에 가까운 이상 기온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또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5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내놨는데 이게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마지노선이 1.5도거든요. 네. 이게 사상 처음으로 붕괴될 넘어가네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미 작년에 1.48도를 기록했어요. 아. 그래서 올해 좀 기록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1.5도 돌파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결국 돌파를 하게 됐고요. 이게 장기간 평균 목표가 1.5도이기 때문에 딱 올해 수치만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연구소가 지적을 했고요. 네. 전문가들도 1.5도 목표는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해 설정을 해놨던 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염, 폭풍, 가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또 열립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이 보다 단호한 조치에 합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던 건데 그걸 이제 넘어섰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이 네.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낮말은 에어프라이어가 듣고 밤말은 청소기가 듣는다. 네라고 이런 어떤 뜻의 얘기일까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중국산 에어프라이기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개인적인 대화를 듣고 틱톡에 공유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조사를 한 곳은 영국의 소비자 보호단체 위치입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아이고스타 또 샤오미의 에어프라이기 연동 앱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틱톡 등 중국 기업들의 서버로 전송을 했다라는 주장을 편 건데요. 네. 위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앱들이 가입 당시에 사용자에게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 추적 권한,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서 수집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지만 네. 데이터 이용 목적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정보위원회가 내년 봄을 기점으로 소비자 데이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봄에 적용될 새 규정을 해외 기업들에도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위치 측의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샤오미 측에게 이제 이 입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가 부정확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연동 앱인 샤오미 홈에서 사용자의 오디오를 녹음하는 권한은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고 네. 아이고스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런데 지난달에 중국에서 제조된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가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서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외신의 오. 보도가 있기도 했거든요. 네. 한 미네소타주 주민이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네. 로봇 청소기에서 끊어진 라디오 신호 같은 소리랑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오. 그래서 청소기 앱에서 낯선 사람이 자동 먼지 청소기의 라이브 카메라 피드와 원격 제어 기능을 해킹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 기계에
기계가 오류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을 했답니다. 네. 그러고 청소기를 재부팅하니까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욕설을 쏟아냈다라는 게 이 주민의 얘긴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텍사스주에서도 이 에코백스의 로봇 청소기가 주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욕설을 했다라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에코백스 측은 결함이 있었고 수정을 했다. 11월에 기기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계에 뭐 오류가 있다, 결함이 있다 할 때 다 네. 믿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 예외는 없다.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한 얘기인데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즉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를 멈춰야 한다. 라면서 이제 법안을 올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이제 비준을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에 적용이 되고 유튜브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호주 법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네.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프랑스가 작년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했는데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했을 때 예외를 인정해 줬거든요. 네, 알바니즈 총리는 SNS의 플랫폼들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부모나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각국의 규제보다 훨씬 더 엄격해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행에 들어가면 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셜미디어 규제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유해하진 않지만 부적합하다. 그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그러니까 킹콩 류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공유평 씨가 네. 최근에 좀 돈을 아끼겠다. 최소 비용으로 생활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사무위안 약 580원의 돼지 사료로 하루 식사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끼에 돼지 사료 100g을 먹으면 하루에 사무위안 580원밖에 들지 않아서 식비를 최대로 아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어서 백위안 한 19,000원에 구매한 돼지 사료를 소개하면서 우유 오트밀 같은 향이 난다. 이 돼지 사료에는 콩, 땅콩, 참깨, 옥수수,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고단백 저지방의 천연식품이어서 이건 포장 음식보다 건강에 좋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직접 먹고서는 너무 짜고 신맛이 난다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칼슘, 철분, 요오드 결핍이 우려된다. 영양실조와 고울 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돼지 사료사 측도 인체에 유해하진 않지만 사람이 섭취하기엔 부적합하다라고 네. 권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한 영상이다라는 비판 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목이 돼지 사료였잖아요. 그렇죠. 돼지 먹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그러고 있는 노래 4플레이의 Let's Make Love 듣고 오겠습니다. Yeah. Oh, yeah. Every time I see you, I break down and cry. 'Cause anytime I see you, you always look so fly. I wanna be your man, be your world, be my friend, be my girl, be the one you're closest to. Ooh, 'cause when you're close to me, my heart just wants to speak and say these words to you. Say these words to you, my baby. Let's make love in the heat of the night. Making love in the bed, the door in the tub on the kitchen floor. Wherever it feels good, let's make love. Every time I'm near you, girl, I get so high. I wanna be inside you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I wanna be the man in your life or your lover on the side, be the one that pleases you.
heat of the night, and making love in the bed on the ground, on the kitchen floor, wherever it feels good. Let's make love. Wherever it feels good, let's make love. And ooh, I love to love you, gir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해군, 공군 등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계 모욕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오전 창원지검에 소환됐습니다. 명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 16일 정보규탄 장외 집회를 함께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성은 없고 솔직하지 못했다.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 말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솔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조윤선 전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 이사에 위촉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복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에서는 매년 이맘때에 텔레톤이라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고요.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텔레톤은 칠레에서 해마다 열리는 장애인 돕기 기금 모금 운동인데요. 네. 텔레비전 마라톤의 줄임말로 네. 국내외 유명 가수들이 초대가 되어서 출연하는 버라이어티 쇼 형식으로 무려 27시간 동안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올해는 칠레 시간 내일 8일에 시작하는데요. 행사를 통해서 모은 성금은 칠레 전역의 장애인 재활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네. 텔레톤은 194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행사인데요. 칠레에서는 1978년에 중남미 최초로 개최가 되었고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규모와 조직력 그리고 성과 면에서
칠레가 전 세계 텔레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 텔레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작년 27시간 동안 거둬들인 성금 모금액이 한화로 634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네, 칠레 인구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약 1,9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적은데도 634억 원이라는 거액을 모으는 비결은 바로 기부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부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계좌 이체입니다. 방코드 칠레 은행이 텔레톤 지정은행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이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건데요. 전국의 250개의 지점과 총 2,500개의 보조 서비스 부스가 27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네. 지정은행의 ATM에서는 텔레톤 기부라는 메뉴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단추를 누른 후에 원하는 기부 금액을 정하면 텔레톤 재단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화 기부가 있고 마지막으로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기부하는 것도 있지만 각 학교와 기업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서 기부금이 모여지는데요. 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일정액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부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텔레톤 행사는 어디서 열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칠레 해양 도시 비냐델마르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곳에 15,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원형 극장 낀타 베르가라에서 소재형 버라이어티 쇼가 진행이 됩니다. 공연 실황은 TV로 중계가 되고 네. 무대 위에 그 뒤에 커다란 전광판에서는 전국에서 모이는 기부금 숫자가 실시간으로 오.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갑자기 숫자가 껑충 뛰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수많은 칠레인들은 환호를 터뜨리고 열광을 합니다. 또 국내외에서 초대된 아티스트들의 노래와 춤, 공연과 또 코미디 등으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고 중간중간에 쇼 중간에 장애인들의 그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담은 영상이 나가는데요. 감정이 이입되는 이런 영상에 기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텔레톤 행사의 핵심 축은 돈 프란시스코라고 불리는 사회자의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네. 올해 83인데요. 작년까지 45년 동안 텔레톤 행사 MC로 활약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 역할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칠레에서는 거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돈 프란시스코의 호소력 짙은 기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기부천사로 변하게 될 정도로 그는 그 모금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MC가 바뀌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사실 궁금해집니다. 네네. 산티아고에 텔레톤 본부가 있는데요. 이곳의 거리 이름은 돈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따서 지어질 정도로 카리스마가 풍기는 인물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어올 수 있는 힘은 기본적으로 칠레인들이 인정이 많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도 한 몫을 하지만 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올해 목표액을 미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인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여겨집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칠레 사람들이 그 금액을 달성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 목표액은 작년과 똑같은 552억 원인데요. 작년에도 사실 이 목표액보다 82억 원이 더 모아졌습니다. 거의 매년 목표액을 초과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날도 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변을 좀 우리도 둘러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화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귀환에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그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할 인물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죠.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초박빙 이런 얘기 정말 1년 내내 전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압승 이제 쉽게 네.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론조사가 그래서 좀 틀린 거 아니냐 뭐 얘기가 많죠. 예. 저도 사실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는 사실 뭐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 정도 압승일 줄은 몰랐는데 네. 이 여론조사 얘기를 어제 그제 계속.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미국은 여론조사가 연간에 이렇게 대선 있고 그러면 한 1년 동안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개별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다보다 네. 흐름이 어떻다가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38.com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죄송합니다. 여론조사들을 취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수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어느 조사는 적중률이 어땠더라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표본의 규모가 크다 뭐 아니면은 뭐 작다 이런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조사 방식 이런 걸 가지고 이 건건이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아. 그래서 일종의 가중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하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던 그 대선 때도 뭐 여론조사가 틀렸다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때는 냉정하게 말하면 여론조사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실제로 클린턴이 표는 많았죠. 힐러리 300만 표 클린턴이. 더 받았고 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걸 굉장히 확대 해석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때는 미국의 이 특유의 간접선거, 승자 독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에 여론조사가 더 크게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뭐 예를 네. 들면 뭐 트럼프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네. 아니면 뭐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그렇죠. 그 샤이 트럼프가 그렇죠. 여전히 많았다라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이번에 뭐 완전히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서 외교 안보적으로도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뭐 북한 사실 문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뭐 네. 방위비 문제 여러 가지가 먼저 떠오르던데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분야 누가 맡게 될지 좀 예. 제가 트럼프 정부에 그래서 2기 행정부에 요직에 누가 들어갈까라는 예측된 기사들을 보니까 네. 보복 인사가 많을 거다 이번에. 그러니까 1기 인사들 중에 네. 그 트럼프한테 이제 정권에 들어갔다가 등 돌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예, 굉장히 많았죠. 예. 네. 뭐 참모총장도 그랬고 네, 국방장관도 그랬고 국가안보보좌관들도 그랬고 그들을 줄줄이 군 장성들로 세워놨는데 다들 트럼프한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나갔죠.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뭐 트럼프의 인격이라든가 심지어 트럼프 그 비서실장했던 사람도 최근에 네. 트럼프는 사실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서는 사실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공화당은 자체가 통일된 입장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아메리카 퍼스트. 네. 근데 공화당 안에 국가안보 분야에 매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미워하는 나라들, 말 안 되는 나라들 강하게 손봐줘야 된다.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경파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렇죠. 반대로 또 공화당 내에서 그 전통적인 고립주의자들 외국 일에 관여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쪽들이 엇갈려요. 그래서 이제 국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이거를 누구를 시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대체로 이제 국무장관은 그래도 조금 명망이 있는 사람을 이름이 있는 사람을 좀 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파이고 또 그 트럼프의 뭐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던 그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거기 이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첫 임기 때 뭐 일본 대사 지냈던 테네시주 상원의원 빌 해거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독일 주재대사 리처드 그리넬이라는 인물이 뭐 미국 언론에서는 네. 되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는 좀 생소하네요. 리처드 그리넬. 사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기저기서 이름이 보이는데 네. 트럼프 때 국가정보국장 DNI 대행이었어요. 아. 이 DNI가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할 텐데 네. 이게 국가정보국장이 어떤 자리냐면 네.
미국에는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CIA 중앙정보국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국방부의 국방정보국이라고 DIA라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뭐 대테러 작전이야 전쟁할 때 중요하고 네. 그런데 독립적인 그런 정보기관들 말고도 정부 부처마다 그다음에 군마다 다 이렇게 정보기관들이 많아요. 18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미국의 정보 커뮤니티, 정보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네. 이들이 각자 자기 전공 분야별로 한마디로 정보를 모아오면은 그거를 다 이제 취합해요. 다 취합해서 아. 대통령한테 판단해서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DNI인데 그 역할을 그리네리한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 이제 대응을 하면서 맡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뭐 국가 안보라든가 정보 분야에 전문성도 전혀 없고 논란만 많았고 원래 뭐 폭스뉴스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파 논객 이제 극우 발언 일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를 원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욕하다가 2016년에 대선 딱 앞두고서 갑자기 극찬 모드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에 대한 이제 보은인지 모르겠지만 독일 대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독일 대사로 가가지고 유럽의 극우파들 막 공개적으로 지지해갖고 그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껏 충성을 하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데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를 네네네. 만날 때 이 사람이 동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외교안보 쪽에서 왠지 이 사람이 문고리 같은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정부가 독일에다가 뭐 국방비 더 내라 난리를 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독일 주둔 미군 규모 우리가 줄여버리겠다. 돈 안 내는 독일 벌 줘야 된다. 이게 이 그리네리한 사람이 독일 대사하면서 굉장히 지론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주 민감하게 볼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거죠. 네.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국방장관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냈던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이 사람이 지난주에 공화당 의원들 몇 명을 만나서 네. 주요 직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흘러나온 것들이 있는데 뭐 국방장관 후보로 뭐 아칸소주의 상원의원인 톰 코튼이라는 사람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네. 역시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이 트럼프 내각은 항상 저희가 기사 쓸 때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정통파들이 없어서 항상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좀 네. 취합하셔야 되겠군요. 네. 근데 미국은 원래 문민 통제 원칙이라고 해서 국방장관은 민간인을 시켜야 됩니다. 직업군인 출신은 시키지 않고 혹은 전역한 걸 했다 하더라도 전역한 지 7년 이내면 뭐 국방장관이 안 된다 뭐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트럼프가 일기 때 뭐 이걸 다 이미 깨트리긴 했어요. 근데 이 톰 코튼이라는 사람은 전직 장성은 아니고 하버드대 로스쿨 나와서 잠깐 로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됐죠. 직업 정치인이. 그래서 뭐 아칸소주 하원의원, 상원의원 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이에요. 뭐 이렇게 뭐 장성급은 아니고 이제 밑에서 네. 상원에서도 군사위 활동을 했는데 근데 참 이 사람도 좀 특이합니다. 2006년 6월에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을 때 뉴욕타임스 편집장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때 테러 감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비판을 했는데 네. 그 기자들은 간첩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뭐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때 국가정보국장 그 DNI라는 거 지냈던 존 레드클리프라든가 네. 그리고 또 조금 많이 들어본 사람이 국무장관에 있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예. 뭐 이런 사람들 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요직에 거론이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키스 켈로그라는 사람도 뭐 여기저기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키스 켈로그는 또 누군가요? 어떤 이 사람인지. 사람도 네. 군 장성 출신인데 트럼프 일기 때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했었어요. 네. 이번에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캠프로 가가지고 정책 고문 이런 그 역할을 했었는데 올 초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잘 안 하는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더라도 보호하지 않겠다. 이거 뭐 거의 동맹의 의미를 네. 깨는 발언이었는데 그때 이제 켈로그가 나서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편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은 이 뭐 나토 협약 자체가
규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혹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목표가 있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그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는 방위비로 좀 지출을 해라. 네. 근데 이게 다들 안 내죠. 그렇죠. 안 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안보 무임승차하지 마라. 계속 불만이었고. 네. 근데 이 켈로그란 사람이 나토 규약에 3조를 안 지키면 5조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네. 방위비 내라고 규정한 3조를 안 지키면 네. 집단 방위를 담은 5조가 자동 적용되지 못하게 하겠다. 아, 즉 누가 지켜주지 쳐들어와도 안 지켜주겠다. 아. 그리고 분담금 기준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심지어는 군사 장비 공유나 훈련에서도 뺄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2025년 6월 내년 6월에 나토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나토 조약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가지고 계층화된 동맹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는데 계급을 나누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돈 많이 내는 나라와 안 내는 나라를 차등하겠다. 예,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나토 측에서는 지금 뭐 많이 긴장하고 있겠네요. 이게 켈로그란 사람이 얘기한 게 트럼프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지 뭐 아직은 그렇죠. 알 수는 없지. 어쨌든 나토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이 그 마르크 리터가 뭐 미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대선 결과 완전 확정되기도 전에 트럼프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네. 트럼프의 리더십이 다시 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뭐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는데 이 리터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네덜란드 총리를 했어요. 맞아요. 장기간 네. 하다가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렇죠. 바로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에 나토 사무총장이 됐는데 지금 유럽에서 트럼프 1기 때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비위도 잘 맞춰주면서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네요. 아무튼 네. 이제 그 나토 파트너들 비롯해서 지금 유럽 쪽 상황이 네. 어쨌든 트럼프를 상대하기에 지금 굉장히 이제 좋지는 않아요.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어서 네. 일단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줄이자라는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개인적으로 러시아에 친화적인 거 뭐 그 푸틴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유럽 입장에서는 코앞의 위협이에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연합 27개국이 지금 트럼프 당선되니까 뭐 연일 회의를 갖고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네. 문제는 지금 유럽에 구심점이 없어요. 트럼프 일기 때는 메르켈이 있었잖아요. 네. 이 메르켈이 있던 시절의 유럽과 이후의 유럽은 굉장히 존재감이 다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금 내부 문제, 뭐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힘이 빠져 있고 네. 또 지난번에 그 일부 지방선거에서 그 3인당이 완전히 참패를 해서 지금 숄츠 총리는 지금 남의 일에 유럽의 일에 신경 쓸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내부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네. 그리고 또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네. 거기도 이제 자국 선거에서 힘이 그렇죠. 다 빠진 처지고 이번에 뭐 예전과는 다르게 트럼프한테 바로 전화해서 뭐 잘해보자 했다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드가 맞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네 선거에서 힘 다 빠진 처지에다가 네. 영국이 지금 오랜만에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죠. 그렇죠. 근데 키어 스타머 총리도 트럼프하고 맞기는 좀 정치 성향상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뭐 유럽에서 뭐를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조율하고 할 그렇죠. 처지가 힘이 많이 안 되는 빠졌죠. 상황이죠. 네.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전쟁이 있어서 일단은 뭐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일까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승리 확정되기도 전에 맨 먼저 그 X 소셜미디어 거기다 축하글 올리고 통화하고 네. 뭐 네타냐후는 뭐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겠죠. 이제 다만 그 일기 때랑 트럼프 일기 때랑 조금 차이가 뭐냐면 그 트럼프의 그 유대인 사위로 유명했던 제러드 쿠슈너 그 큰딸 이방카 남편 네. 당시에 트럼프 일기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제 뭐 아랍과의 수교환도 내놓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쿠슈너가 거의 선거운동 안 하고 정치랑 완전히 쿠슈너와 이방카는 거리를 뒀다 그러잖아요. 가자지구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네타냐후랑 마크롱이 맨 먼저 트럼프랑 통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는 그 2018년에 그 카슈끄지라고 반체제 언론인 잔혹한 살해 사건. 그 다음에 사우디와 조 바이든 정부가 내내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사우디의 실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MBS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바이든이 뭐 통화도 안 하다가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막 유가 올라가니까 그때 좀 풀려고 했었는데 네. 싸늘했다가 이번에는 뭐 그 트럼프 당선되니까 곧바로 6일 그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고 하고 네. 지금 뭐 누가 선물 들고 먼저 달려가느냐 지금 각국 정상들이 지금 뭐 그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뭐 정리해서 말씀해 트럼프가 주시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너무나 좋아했던 거는 그때 통화 기록 이런 예. 걸로 아마 공개가 됐었죠. 네. 처음에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됐는데도 크렘린 대변인이 어제까지도 아직 트럼프에게 뭐 축하 보낼 계획이 없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한테 불만이 있다라는 걸 표출을 했는데 네. 그랬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 대화할 준비 돼 있다고 말을 지금 방금 보니까 네. 했더라고요. 푸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딱히 출구 전략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뭐를 승리라고 선언할까 이게 없는데 트럼프라는 존재 어쨌건 네. 푸틴 좋아하는 이 존재가 일종의 출구가 돼줄지가 좀 관심거리인 것 같고 네. 미국 언론들은 이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 네. 반응도 궁금해하던데 트럼프가 지난달 폭스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백악관에 있을 때 김정은하고 아주 잘 지냈다. 네. 근데 다만 지금과는 상황이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 북한이 그 이후에 뭐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번번이 미사일 실험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해빙 모드를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네. 한국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그 접근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시간이 진짜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제일 중요한 중국 게 입장도. 그건데 일단 네. 뭐 중국 쪽에서는 7일 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축하 인사를 했고 네. 이제 무역 관계 이거 어떻게 끌고 갈지 정해진 거는 지금 없다고 보면 돼요. 관세를 네. 올리겠다고 했지만 어느 수준이고 포괄적인 관세 인상이 될 건지 품목별로 될 건지 네. 역시 우리 또 굉장히 민감하게 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